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인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세율은 어느 수준인지 비교 분석합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급되는 입학준비금 30만 원으로 교복이나 태블릿 PC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 13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경합주의 판세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경합주 판세가 핵심 변수가 되면서 승패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 노테르담 성당 안팎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흉기 공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아랍계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 반 만에 모두 유죄라고 최종 결론 내린 겁니다. 첫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78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 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 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 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재심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핵심 뇌물 제공자인 고 이건희 회장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오늘 판결로 다스가 누구 거냐는 해묵은 논란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다고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백인성 기자입니다.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불거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형인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다스를 설립했고 이 다스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이 나서 4차례나 수사했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263억 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을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영포빌딩 등에서 다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일컬어지던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비서관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이 1987년 다스 설립 때부터 적극 관여했으며 다스를 아들 이시영 씨에게 승계해 주려는 작업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의 처분 권한을 보유한 점이나 장기간 상당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이 같은 판단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사실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돼 있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시 수감돼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집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취재진과 경찰, 시민들로 붐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도 조금씩 사람들이 빠지면서 조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택 앞에 포토라인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치워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과 수석 등 측근들이 자택을 드나드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재호 전 의원 등 30여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맹형규 전 장관은 집을 나오면서 위로해드렸다라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내놨죠? 네, 오늘 오후 짧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면서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에 재판에 임했지만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구치소로 가게 됩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곳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8개월여 만에 재수감입니다. 검찰이 내일 병원 진찰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쯤 출석하고 싶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보통은 선고 당일 재수감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형 집행연기 요청도 가능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분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교도소로 이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주택이 공시가 9억 원이냐, 6억 원 이하냐, 당정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원래 오늘로 하려던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도 연기됐습니다. 김미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재산세 인하 혜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당이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인하 대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9억으로 확대되면 실거래가 12, 3억 원 주택까지 세 부담이 완화되는데 당초 대상인 중저가 주택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오늘로 예정된 재산세 완화 방안 발표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지금 있고요. 당정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주택가격이 올라 세금도 오른 것인데 실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9억 원 기준에 힘을 보탰고 다른 한쪽에선 재산세는 지자체 세수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장들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논의된 걸로 알려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을 조율한 뒤 주말까지 정부와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에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는 개혁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가까워지면 집 가진 분들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하나 관심이 참 많죠.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별로 늘어나는 보유세 분석해드립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7억 2천만 원, 올해 공시가격은 9억 6,500만 원입니다. 집주인이 1주택이라면 올해 이 집의 보유세는 278만 원 정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 종부세 12만 원이 처음으로 부과됐고 나머지는 재산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나온 국토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까요? 3년 뒤엔 654만 원, 400만 원 가까이 증가하고 5년 뒤에는 832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올해 세금의 약 3.5배 수준이죠.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겠다는 게 국토연구원 계획인데요. 실거래가 6억 원의 공시가는 2억 6,800만 원인 서울 노원구의 59제곱미터 아파트. 올해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로 44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3년 뒤엔 59만 원, 2025년에는 71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배에 못 미치죠. 이런 차이가 나는 건 먼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비싼 집은 공시가격을 더 빨리 올리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부세 대상은 1주택자라도 연간 세금 증가 한도가 재산세만 내는 가구보다 20%포인트 높게 돼 있습니다. 비싼 집 가진 사람의 보유세가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거죠.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세율도 세금 증가 상한선도 더 높게 돼 있는데요. 누진제를 통한 세금의 형평성도 이유지만 쉽게 말하면 보유세 부담되는 다주택자부터 집을 팔란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금을 시장 안정화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비싼 집 가진 사람들, 특히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 대상이 현재 전체 주택의 2%고 공시가 인상에 따라 대상이 늘어도 대상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빨리 받는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국 공동주택의 5% 정도, 서울에선 20% 정도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국가 평균치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보유세 올리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다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과세 기준이 10억 원인 집을 갖고 있으면 1년에 160만 원을 보유세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OECD 주요 12개 나라의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0.37%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칩니다. 나라별로 기준과 부과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전체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한 부동산 관련 전체 세액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30, 거래세가 70으로 보유세 비중이 낮습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90을 훌쩍 넘고 프랑스와 일본 등도 70 이상입니다. 확인 가능한 17개 나라 평균은 약 71, 우리 보유세 비중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적고 거래세는 많다는 뜻입니다. 기대 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세제가 바로 보유세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를 해야 매매 차익도 줄어들고 임대 소득도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래세인 취득세 중과카드를 이미 꺼냈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거래세는 아니지만 역시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감면 조건은 까다롭게 다주택자는 더 내도록 했습니다. 모든 세금을 다 올린 상태라 과연 이게 맞는 균형성이 있는 정책이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거래 단계의 세금은 오히려 경감하고 보유 단계의 세금을 강화하는 게 경제 원칙에 맞습니다. 보유세를 왜 강화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특히 보유세 비중을 높이면서도 급격한 세금 증가가 부담스러운 계층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득이 적은 1주택 고령층에 대해 보유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이연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이 지급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준비금으로 교복이나 태블릿 PC 등 필요한 물건을 골라 살 수 있어서 기존 무상교복 정책보다 혜택이 클 걸로 보입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이 중학교 입학생들은 교복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복비 지원은 서울 시내 4개 구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자치구에 살더라도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를 다닌다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는 구가 틀려서 어떤 학생들은 교복 지원금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못 받고.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계소득 관계없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모두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이 돈으로 교복과 체육복, 평상복 등 의류와 원격 수업용 태블릿 PC를 살 수 있습니다. 책과 문구류도 살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현재 12개 광역단체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매 범위를 넓힌 입학준비금은 서울이 처음입니다.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내년 2월 입학 예정 학교에 신청하면 소상공인 점포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13만 6천 명에게 410억 원이 지급되는데 교육청이 절반인 200억 원을 내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선 교육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매달 교육 참여 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인프라 확충 등 돈 쓸 곳이 많은 서울시 교육청이 입학 준비금까지 신설한 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지원 요구가 많아 마지막 예산 조정 과정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125명, 106명이 국내 발생입니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는 경기 42.7%, 서울 21.2% 등으로 70% 가까이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소규모 집단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많았던 탓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는 17명이 감염됐습니다. 사우나는 밀폐된 공간이라 감염에 취약하죠. 경기도 포천의 초등학교에서도 학생과 선생님 15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를 확산시킬까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할로윈데이는 이틀 뒤입니다. 가을 단풍놀이도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거리 두기는 완화된 상태였고 젊은 층이 밀집하는 클럽이란 공간에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파됐기 때문에 확산세를 잡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이틀 앞둔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1단계로 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젊은 층이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말 헬로윈을 계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클럽발 집단 감염의 뼈아픈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기에다 이번 주말은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면서 국립공원에선 유튜브를 통한 랜선 단풍 관광을 권하고 있습니다. 직접 단풍놀이에 나설 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잠시 쉴 때도 주변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으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쉴 때 깝깝하고 이러니까 산행에 거친 숨도 쉬도 이러다 보니까 벗으면서 휴식하는 그런 상황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그런 캠페인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감염병 위기 단계는 여전히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일대 업소들의 전자 출입 명부 실태를 살펴보고 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심야 특별 점검을 펼칩니다. 주한미군도 이번 주말 이태원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마스크 챙기고 손 잘 씻었더니 잔병치레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에 간 환자 수가 지난해 절반으로 줄었고요. 특히 인플루엔자 환자는 올해 98%나 줄었습니다. 어디 안 나가고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 다쳐서 병원에 간 환자 수도 12.6% 줄었고 특히 초중 고등학생 환자가 43.1% 줄었습니다. 이렇게 몸 아픈 사람은 줄어든 반면 마음의 병 생긴 사람은 늘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 신경증, 스트레스로 병원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7.1% 증가했고 특히 19세에서 44세 여성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도 챙겨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일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오늘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운집하는 도쿄 도심 시부야. 헬로윈 복장을 한 이들 후 거리는 밤새 난장판으로 변합니다. 2년 전엔 젊은이들이 인파에 막힌 트럭을 뒤엎은 뒤 밟고 올라선 일까지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걱정입니다. 오늘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1명, 이를 포함한 일본 내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환자가 나오고 9개월 만입니다. コロナも怖いからあんま友達とも行かないようにしようとは話してます。 시부야 구청도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헬로윈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술 판매가 금지되고 임시 화장실과 탈의실도 올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こちらが例年使っているかぼちゃんデザインのゴミ袋になります。今年度皆さんに自粛をお願いしておりますので、こういった白いレジ袋の方を考えております。 시부야에서도 가장 붐비는 스크램블 스퀘어란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이렇게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거리를 활보하고 공연을 보는 일 등이 가능합니다. 渋谷の街でクラスターが起きるような事態は避けたい。もう来ないでいただきたい。 그럼에도 헬로윈 당일 인파가 몰릴 경우 구청 측은 이를 분산시킬 경비 인력 100여 명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합세를 보이던 지역이 초접전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례로 플로리다주의 경우 현재 어느 후보의 우위도 아닌 초경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플로리다주가 초경합 지역이 되었다는 게 미 대선 전체 판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추세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도 큰 변화 없이 견고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티스의 분석 결과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48대 48 동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경합주 6곳 가운데서는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불과 1.2%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6차례 대선에서 플로리다에서 이긴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주소지까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기면서 이번 대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몇 시간 뒤에 플로리다에서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전국 지지율에선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7% 내지 8%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전 같은 시점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마쳤고 선거 전날까지 사전 투표자가 8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남은 기간 발생할 변수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북부 경합주 가운데 2곳 정도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승패를 예단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 정치 광고 대전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선거의 특징이기도 한 이 정치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최근 집중 내보내고 있는 정치 광고입니다. 불길에 바이든 후보 얼굴을 띄운 자극적인 광고인데 바이든이 폭력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경찰과 찍은 사진을 슬쩍 집어넣고 자신은 법질서 수호자임을 강조합니다. If you support the police, support Donald Trump. 펜실베니아주 약탈 사태도 법질서 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If they ask for help, we'll be there very quickly. But they should bring in their National Guard if the police need help. 바이든 후보 그런 식으론 안 된다며 논의해 풀자고 합니다. How we deal with, how do you diminish the prospect of lethal shooting in circumstances like the one we saw? 이틀 전부터 집중 방송되고 있는 정치 광고도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담담히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의 친화력, 경청하는 이미지를 촘촘히 편집한 광고입니다. 분열된 미국을 통합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한 겁니다. 법질서 수호자, 통합의 적임자라는 메시지가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이 각각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돈이 듭니다. 바이든 985억 원, 트럼프 294억 원, 이번 주 광고에서 썼거나 쓸 돈입니다. 지금까지 양측에서 2조 4천억 원 정치 광고에 썼고 선거 끝날 때는 7조 5천억 원까지 치솟을 거라고 광고기관은 예측합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의 전쟁입니다. 매일 나오는 미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 경합주에서 접전이라고 합니다. 선거전이 막판 치열해질수록 돈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흉기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한 교사가 희생된 지 불과 2주도 안 됐는데요. 프랑스 파리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민우 특파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10분쯤 프랑스 남부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성당 안에서 여성 1명,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희생자 가운데 1명은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근처 카페로 피신했던 여성 1명도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걸로 알려집니다. 20대에서 30대 아랍계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프랑스 니스에선 앞서 2016년 트럭 테러로 86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테러가 아닌가 우려되는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건 발생 직후 니스 시장이 테러로 추정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프랑스 수사당국이 테러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테러청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다만 테러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외쳤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가 성당 밖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무차별 공격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흉기 공격이 있었다죠? 네, 니스 공격 이후 불과 2시간 뒤에 남부 아비뇽에서도 한 남성이 흉기 공격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즉각 사살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 수사당국이 연쇄 테러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테러 경계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내일 아침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역대 14번째 21대 국회에선 처음인데 이제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7표, 반대 12표. 출석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 21대 국회로선 처음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정 의원. 표결 전엔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결과가 나온 뒤엔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출석 의사와는 별개로 동의서를 받는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던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법리 판단에 따라선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결이 안 됐다면 국민들이 분노했을 거라며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19대 땐 11건 가운데 4건, 18대 땐 3건 중 1건만 가결되면서 방탄국회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19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게 된 민주당은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을 거명하며 국민의힘이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 때문에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내용을 고칠지 당원들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선거로 심판받는 게 공당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조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번 주말 당원들에게 개정 여부를 묻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 이낙연 대표는 이런 상황을 사과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당원 개정에 나서는 이유론 책임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번에 투표에 붙여지는 당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혁신 방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것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제한을 더욱더 이제 가했을 뿐더러. 하지만 공천 불가피성엔 그간 당내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데다 1년 뒤 치러지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선 전초전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어차피 공천할 거라면 빨리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낫다. 결정이 늦어지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속 파기다. 온갖 비양심은 다한다고 했고 정의당은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못 지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지난 일주일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살펴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사망 노동자는 22명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택배기사 김모 씨가 숨지기 며칠 전 동료에게 보낸 이 문자는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택배업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오늘 나온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인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더 뒤따라야 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KBS의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대구 달성에 있는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 진단을 하던 잠수사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졌는데 KBS 취재 결과 댐을 운영하는 대구 상수도 본부가 사람이 들어가 작업을 하는데도 설비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청업체 잠수사 46살 A씨는 어제 가창댐에서 안전 진단을 위해 물속을 탐사하다가 실종됐습니다. 오늘 수면 10m 아래 취수구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수탑 점검을 위해 수심 30-4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수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설비로 가동하면 취수구 주변의 물을 강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입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이 노동자는 취수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는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잠수 작업을 하기 전에 취수구를 닫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돗물 단수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잠수 작업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가창 쪽하고 수성구, 파동, 상동 이쪽 일대가 잘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단수를 얼마 동안 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또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지도 감독할 상수도 본부 직원도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선택과 배려라기보다는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이 좀 더 널리 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대구 상수도 본부와 용역업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일터는 깜깜했습니다. 발전은 빛을 얻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 석탄을 빛으로 바꾸는 노동 현실은 더욱 캄캄했습니다. 24살 청년 김용균을 잃은 사람들은 그가 일하던 일터를 찾아가 절망했습니다. 아들 잃은 어머니는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내건 재단의 대표직을 맡았죠. 김용균 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1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참담한 죽음을 마주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족이 맞이하는 것은 책임을 미루거나 상실의 고통을 합의의 대상으로 여기려는 회사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경험을 담아낸 이 책에는 정확한 사고 시각과 장소, 현장 훼손 여부 등 가족이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산재로 숨진 노동자가 660여 명. 산재 사고가 노동자나 가족의 잘못이 아니란 걸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담긴 이 안내서는 다음 달 초 김용균 재단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네, 일명 김숙희로 불리는 북한 해킹그룹의 활동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자라면서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쓰는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보안당국이 보안 경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그룹이 KBS 프로그램 제작진까지 사칭해 해킹을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의 북한 소식 전문 프로그램인 남북의 창. 지난 5월쯤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통의 이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제작진이 요청한 인터뷰에 응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상황. 확인해보니 제작진 이메일 계정이 누군가에게 해킹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다시 그 답신을 주신 분들 중에서 그 해킹 단체가 보낸 첨부한 파일 같은 것들을 좀 클릭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은 김숙희 또는 탈륨으로 불리는 북한 해킹 그룹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군가의 이메일 계정 등을 해킹해 인터뷰나 방송 출연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답장을 보내면 악성 코드가 첨부된 메일을 다시 보내고 이를 열어보게 하는 방식으로 해킹하는 수법입니다. 해킹 대상은 북한이나 핵 문제, 국가안보 관련 전문가들인데 이들에게 주요 정보를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남북해창 제작진을 사칭한 수법이 북한 해킹 수법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안보당국은 보안 경보를 발령하면서 해킹 그룹의 표적은 주로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숙희로 알려진 북한의 해킹 그룹은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5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은 이 돈이 어디로 빼돌려졌냐는 건데요. KBS 취재진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사용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수표로 빼다 쓴 것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돼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보고 자금의 종착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약 2년간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돈은 무려 1조 1,900억 원.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준다는 말로 목돈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 여기 투자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 KBS가 입수한 옵티머스 펀드 자금 사용 내역 서류입니다. 옵티머스를 통해 조성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금 추적 결과 옵티머스 일당은 펀드 자금 대부분을 일단 트러스트홀이라는 회사로 보냈습니다.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입니다. 이 돈은 다시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이 실소유주로 있는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됐습니다. 확인된 것만 3,6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펀드 자금의 상당액은 곧바로 수표로 인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70여 차례 2,700여억 원이나 됩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사채 시장 등을 통해 이 수표 가운데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수표가 한 집단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 말고는 설명하기 쉽지 않지 않나.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어떤 의도되어진 행동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펀드 자금 가운데 459억 원은 아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직행했습니다. 핵심 관계자 2명도 각각 100억 원대의 돈을 챙겼고 다른 조력자들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고객이 맡긴 차량의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타이어뱅크 매장의 한 점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사의 실적 압박이 이 같은 일을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본사 측은 점주의 일탈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넘게 타이어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점주 A씨. A씨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광주의 휠 훼손 사건은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사가 실적을 올리라고 점주들을 압박한 결과 소비자를 속여서라도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실정이었다고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막말로 그냥 진짜 와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본사가 지점별로 판매 수량과 수익을 반영한 목표치를 설정해 매일 점검했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되면 점주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타이어와 휠 판매를 합산해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손님들에게 휠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어만 팔아서 수량을 올리기엔 진짜 힘든 거거든요. 휠까지 판매를 하면 한 대 8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실적이 떨어진 점주는 생활터전에서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 지점으로 강제 견학을 보냈고 휴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준다고 해서 수량 수익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압박이 너무 심해져 버리니까 자꾸 이제 편법이 생기는 거고.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판매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타이어뱅크 측은 또 현재 수사 중인 휠 훼손 사건은 그 지역 한 점주의 일탈로 본사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돈을 받고 대학 입시생들에게 논문과 독후감을 대신 써준 학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대신 써준 출품작은 실제 수상으로도 이어져 대학 입시에 활용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독후감을 작성해 보내니 말투만 수정해서 내라. 발명품 설명서가 완성됐으니 시간 될 때 찾아가라. 서울 강남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와 학부모 간의 SNS 대화 내용입니다. 문제의 입시학원은 대학 입시용으로 진행된 각종 대회에 출품할 독후감과 논문, 발명품 등을 대신 써주거나 만들어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입시 설명회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뒤 출품작을 대신 만들어줄 학원 강사와 학생을 1대1로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사와 직접 만날 필요도 없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올 시간이 거의 없어서 기획을 하겠다 그러면 거의 이제 와가지고 하는 경우보다 통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어떻게든 저희가 완성시켜드리고 있어요. 해당 학원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대작을 대가로 건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56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들은 각종 대회에 제출돼 학생 60명이 실제상을 받았고 학생 기록부에 기재돼 대입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작성된 결과물을 마치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 측에 제출하여 입상함으로써 공정한 대회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0대 학원장을 구속하는 등 학원 관계자 18명 그리고 학생 60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문제의 학원에 대필이나 대작을 의뢰했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급작스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 복구 사업을 위해 소방관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청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 꺼진 집안은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이불 한 채, 옷까지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가족은 친척과 지인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겨우 단칸방을 구해 다시 모일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죠 뭐. 아무 생각이 없죠 뭐. 저희가 이제 애들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소방관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건축비는 강원도 소방관들이 매달 1,190원씩 기부해 만든 119 행복기금에서 조달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생각에 2015년 2월부터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LH와 춘천시가 힘을 보태면서 폐허가 된 집을 찾아가 망가진 데를 고치고 쓰레기도 치우고 벽을 다시 쌓아 올리길 6개월. 집도 없이 떠돌던 네 식구가 작지만 아늑한 집을 되찾게 됐습니다. 119 행복하우스입니다. 집 이렇게 따뜻하게 잘 지어주셔서 저희 잘 이사 들어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원소방은 그동안 5가구에 행복하우스라는 새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화재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의 버팀목까지 되어주며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